주말 사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강릉을 비롯해서 강원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나 지혜와 역량이 모아져서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실력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궁금해집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신문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과거 현역 시절 윤석열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이른바 줄리 의혹 명예훼손 사건 등 김건희 관련 수사 상황까지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일을 현직 검사가 맡았던 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과 검찰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이후 선거 준비 과정에서 부부의 지원을 받으며 국정원장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건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금품 청탁이 있었는지, 검찰 동향 보고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을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출생신고와 지급 절차가 연계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게 보고했고, 이를 위해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자동 지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문제와 소득, 재산 조사 과정의 오류를 막는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기초생활보장 같은 선별급여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복지 멤버십 가입을 확대하고 온라인 동의 절차를 도입해서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의 면죄부를 준 사법 세탁소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미 소년, 가사, 지식재산 전담재판부가 있는 만큼 내란 전담부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부 구조는 입법부 권한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치 권력이 재판부를 고르는 건 헌법 파괴이자 북한식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천위가 법관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편향 우려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한데요. 내란 재판을 둘러싼 정치와 사법의 충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미국 극우와 손잡고 현지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트루스 포럼은 지난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센틸리에서 첫 행사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대표적 음모론자들과 한국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보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리라고 부르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고, 참석자들은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년보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힘을 보탰는데요. 한국 극우가 미국의 거점을 마련하고 제1야당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은 한미 극우 연대 확산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혀서 끌려간 뒤 8일 만에야 풀려난 사건입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는 동료들과 함께 연행돼 양손에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70여 명이 한 방에 수용돼 매트리스조차 부족했고 주위에 수건을 덮고 자야만 했습니다. 물통에서는 거미가 떠다니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외부와 단절돼 며칠 동안은 자신의 상황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불법 재입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죄 없이 잡혀갔는데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못 믿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현장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호소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로 이어집니다.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사태.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금 사태 발생 10일 만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관세 25%를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우리 정부. 펀드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세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견이 큽니다. 계속된 다른 조건 하에서 0점을 맞춰가는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직접 투자 비중은 높이면서 투자 대상은 자신들이 직접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저녁 총리 공관. 가장 먼저 도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청래 당대표를 맞이하고 잠시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입장합니다. 회동을 제안한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자 옆에서 비서실장이 농담을 건넵니다. 취재진들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한마디씩 건넸고 가끔 써봐야 되겠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당대표와 원내대표, 여당 내 투톱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질문자로 12.3 계엄 당시 국회 운영수석을 맡아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박성준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이후 혼란을 수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하고 내란 청산의 필요성은 더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갈했던 만큼 위헌정당 해산 심판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현장으로 출동한 고 이재석 경사가 인천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만난 시간은 지난 11일 새벽 2시 54분. 잠시 뒤 이 경사는 발을 다쳐 움직이기 어렵다는 A씨를 업으려다 실패합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A씨에게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장갑을 꺼내 A씨 다친 발에 끼워준 뒤 A씨의 손을 잡은 채 걸어나갑니다. 5분 뒤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강한 물살에 손을 놓친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집니다. 새벽 2시 54분 A씨를 만난 뒤 마지막으로 촬영된 3시 27분까지 이 경사가 생존한 상태로 확인된 시간은 최소 33분.
실시간 드론 촬영으로 이경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물속에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알려졌는데도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님의 실종 직전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참 이게 진정한 공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예상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윤석열이 만난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울까요? 정치란 늘 타이밍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이 만남은 단순한 명절 인사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정계를 은퇴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반민주, 반헌법 세력과 손잡고 적진에 투항한 사람입니다. 변절자지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세력과 동조했던 그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다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틀립니까?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가 체면을 내려놓고 이낙연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옛 총리와의 추석 인사라고 하기엔 공개된 사진과 메시지가 가지는 정치적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무 감각 떨어지는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이낙연 씨의 행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총리 시절 사회개혁 의제에 침묵했습니다. 역시 기득권 세력답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시대적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만 부각시키려고 했지요. 나라와 국민보다 권력욕이 앞선 모습은 여러 차례에 드러났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국가 리스크라고 매도했지만 그 프레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8월 마지막 날에 경기경제신문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누가 정보를 제공했고 누가 그렇게 아젠다 세팅을 하려고 길을 썼는지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지난 대선 당시 그의 선택입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역사적 대선에서 그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김문수를 지지 또 선언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런 행적을 가진 인물이 이제 와서 다시 민심을 얻고 호남을 발판으로 정치 재기를 노린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이낙연 만남은 어떤 그림을 노린 것일까요? 사진 한 장이 가지는 힘은 막강합니다. 정치는 때로 수많은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여론을 움직이지요. 이번 만남은 마치 민주당 내 분열과 균열을 의도한 듯 절묘한 시점에 공개됐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벌써 내년 지방선거 판세와 연결지어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호남의 정치적 기류가 흔들린다면 이는 정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 호남의 깃발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민주진영 내부에서 분열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의식 높은 호남 유권자가 이낙연에게 관심이라도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호남을 이낙연만 노리고 있느냐? 조국혁신당도 노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강세인 다른 비호남권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이낙연이 만난 이 사진을 혐오합니다. 정치적 노련함으로 기획된 그래서 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잘 배우고 점잖은 사람들, 흠집 없는 사람들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서울대 출신 강남에 거주하는 근사한 사람들, 그럴듯하게 웃고 있는 깨끗한 엘리트의 얼굴 뒤에
상처 많고 흠집난 대다수 국민의 삶은 또다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정치는 본래 흠집난 사람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진짜 가난하고 진짜 부대끼며 웃음조차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문재인이 힘을 실어주는 순간 상처받은 국민은 다시 소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선택입니다. 이번에 문낙 만남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선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코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인의 재기를 돕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퇴임 이후에도 상징적 무게가 큰 인물입니다. 그 무게를 잘못된 선택에 쓰는 순간 민주진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지켜야 할 인물이 특정인의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국 혁신당, 사실상 문재인 신당이었죠. 지난 총선 때는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어림도 없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씨, 책이나 파세요.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낙연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추석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석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바로 전입니다. 전. 자, 안 먹자니 섭섭하고 먹자니 만들기 번거로워서 망설이게 되는 바로 명절 부침개. 이제 김용민 스토어에서 수제 모듬전 1kg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전이 아닙니다. 일일이 계란물 묻혀서 부친 100% 수제전입니다. 다 익힌 후에 급냉으로 보내드리니 집에서 그냥 데워서 편하게 드시면 될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색꼬치, 동태전, 그리고 동그랑땡, 소고기 육전, 깻잎전 등 가장 선호도가 높은 5개 종류로 구성된 모듬전인데요. 명절에 4인 이상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1kg 용량입니다. 가격은 36,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명절 전에는 수제전 가격이 턱없이 비싸지는데 그러나 김용민 스토어에서는 이 가격 그대로 판매되는 겁니다. 1kg에 36,900원. 야, 진짜 싼데요? 주문이 몰릴 경우 조기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구매해서 냉동실에 두시거나 아니면 미리 맛보시고 재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고 얼마 전에 또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 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특검이. 네네. 예. 그 특검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꼭 해야 되는데 뭐 빠진 부분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백업하고 네. 국민적 여론에 대한 환기 등등을 통해서 자세히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백업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캐치해내서 네. 특검에게 또 푸시하고 그런 일들 하시는. 네. 오늘 이제 김건희 이 특검에 대한 TF 회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네. 특검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더 보강돼야 됐으면 좋겠다. 뭐 기간 연장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법률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들이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요. 또 인원도 확충될 텐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생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본류에 대한 게 있고 격가지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네네. 어떤 때는 이제 격가지를 조사하다가 본류가 제대로 잡히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간 연장과 인원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보고 이렇게 한 결과로는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상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네. 뭐 개인적으로야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연장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게 그런 결정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해병 특검은 지금 한학자, 김장환 등 유력한 종교계 인사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그 두 사람 모두 협조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 어떻게 이 난맥상을 풀 수 있을지. 네, 방송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네. 그야말로 정치, 법 위에 있는 종교 이런 네. 인식을 국민들에게 지금 줄 정도로 네. 뭐 비협조적이다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렇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그 뒤에 맨 뒷단에 우리를 감히 어떻게 건드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행동 태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특검에서는 지난번에 압수수색의 결기를 보였듯이 예. 이번에는 정확하게 법을 넘어서는 종교는 없다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특검에?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이제 워낙 많은 이번에 변호인 선임 이런 모습들을 보셨듯이 예. 그야말로 구조적인 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겠죠. 강력한 어떤 금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오랜 관행 쪽으로 또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그런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쨌든 한 번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어떤 그 법을 넘어서는 행각, 행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뭐 성역 없이 다 수사한다, 다 턴다. 이런 점에서. 예.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적 입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한 점검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55일 동안 도주했던 삼부의 부회장 이기훈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됐단 말이죠. 주가 조작 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 구속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신용환 교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과찬이시고요. 아니 누가 그러던데요. 짤로도 돌고 있고요.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피하는데 도운 조력자들도 많이 있고요. 거꾸로 그에 반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불법적인 모습들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저한테도 제보가 있고 당연히 특검에도 있고요. 네. 도주에 주력한 분들이 뭐 8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제보자들도 많은 거죠. 요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제보자들이 많이 있었고 결정적인 이제 제보들을 통해서 특검과 그리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하나하나 그거를 압축하고 격가지를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은 도피할 자금 마련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피할 자금 마련에 실패하도록 수많은 그 제보자들이 제보를 해주신 거고 또 그만큼 특검 측에서 열심히 수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만 들어본다면 이 사람이 이제 궁극적인 처음에 그 도피 종착점은 프랑스였습니다. 원래 프랑스 가려고 했었어요? 프랑스에 보시면 이제 라임 사태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으로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굵직한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유는 프랑스 법원에서 물론 이제 범인 도피 국제 공조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는 돼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경제사범에 대한 그 판결 이런 걸 보면 우리 기준으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몇 년형을 맞고 가택연금 이런 형태로 해서 자유롭게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프랑스를 가는 게 그런 범죄자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프랑스까지 비행기로는 못 가니까 다른 루트로 이제 밀항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움을 줬던 자기가 도움을 주면서
코인으로 거액을 벌었던 유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억 정도를 급히 마련해 달라. 예. 했는데 이제 그런 통화가 포착될 때마다 예. 특검과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 바로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돈을 대줄 수 있는 어떤 요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기훈이 도피할 때 대포폰을 여러 개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후배를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또 여기 어떤 주먹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지방에 진주에서 폰이 발견된 거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뉴스에 아마 안 나왔을 텐데 필리핀 그 클락에서 신호가 켜진 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란 작전을 펴는 거죠. 이미 밀항을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면 선수인데요, 선수예요. 네네. 그렇게 했다가 예. 한번 중간에 이제 완전히 포위망이 압축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변호인 등을 통해서 마치 플리바게닝을 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불 것처럼 하면서 그 시간을 조금 끕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 뭐 충남 등지로 펜션 이런 데로 튀다가 예. 목포가 자기 고향입니다. 네. 길이를 가장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도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목포로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고, 주로 이제 빌라에 숨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고층 아파트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게 외통수에 얻어 걸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걸어서 도피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예. 논현동, 청남동 일대의 빌라, 아이고. 빌라 있는 이런 데들을 주로 진짜 다녔죠. 용이 주도한 사람이네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이제 도피 후 구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더 재밌던 것은 이제 뭐 지금 구속돼 있는 이일준 회장이니 등등이 있잖아요. 예. 이들과 이제 그 처음에 논현동 모 호텔에서 회동을 할 때 다 이렇게 불고 가자라는 식의 이제 그 발언을 합니다. 네.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사람이 딱 돌아서서는 나는 단 하루도 구치소에서는 못 살아. 감옥에서 못 살아. 이제 이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은 다 그런 줄 알고 가서 이제 막 불고 뭐 했는데 정작 이제 본인은 장기 도피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멤버들로부터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외면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밖에서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기훈 씨가 알려져 있는 성격이 네. 어떤 그런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줄줄줄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면은. 네네. 그래서 일단 아마 지금 구속됐으니까. 특검에서 구속됐으니까 이제 상당 부분 진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잡혀가기 전에 이기훈 씨가 주변에 한 말은 그렇습니다. 네. 그 자기는 김건희를 모른다. 삼부거 할 때 네. 이동호 씨를 통해서 자기가 재료를 부탁을 했다. 네. 주가를 들어올리려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재료를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종호 씨를 통해서 이제 3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웰바이오텍 3부 같이 묶여서 이제 주가를 들어올리게 됐다. 이런 거고, 주변 또 지인들의 그 제보한 사람들 기타 등등 전원들에 따라 종합해보면 네.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3부의 주가 조작으로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웰바이오텍에 더 자기가 겁이 나는 게 쏠려 있다. 똑같이 이제 재료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시비를 가차명으로 매각하고 거기서 차익을 내고 했던 것은 웰바이오텍이다. 네. 그래서 진짜 저수지는 웰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기훈 씨가 이렇게 구속되면서 김건희 수사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네. 잡히기 전에는 나는 김건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다닌 이유가 사실은 상관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몰랐다. 이제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매개고리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지금 특검에서 수사받는 중에 입을 잘 열지 않는 주목해볼 두 사람이 있죠. 전진법사 네. 그리고 이종호 씨. 어떤 걸 특정하게 불었다는 게 거의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그들은
큰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지 않는 거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김건희랑 관련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제가 주목해서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 산부에 대한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했다고 했고, 예. 그 다음에 CB를 웰바이오텍 CB가 전환가가 1,000원일 때 네. 전환 사태를 당에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000원에서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 그때부터 이들이 팔아서 평균 한 3,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3.5배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네. 그러면 이 전환 사채를 취득한 사람이 누굴까? 그 부분은 알려지진 않거든요. 네네네. 익명으로 차명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만약에 김건희 패밀리가 섞여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네. 김건희가 최고의 VIP니까요. 그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조작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된다면은 김건희는 이제 사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지난 정부 시절에 이 주가 조작을 덮어줬던 이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직권남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직무유기를 해야 됐다.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해당이 되겠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둘 다 네. 해당이 될 것이고 이제 주로 그동안에 이제 거론됐던 건 도이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산부나 웰바이오텍은 이제 2022년 이후의 일들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파트가 거기에 해당되는 검사들이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도이치 건은 이제 워낙 오래 10년 이상이 이제 묵어진 건이라서 또 별도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가장 최근 거를 바로바로 조사를 안 하고 누르고 갔었던, 그리고 미리 피해액 손해액을 딱 특정해서 얘기했던 금감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서 직무를 유기했거나 또는 뭐 월권을 했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교수님 지금 또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신용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충북도지사 도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꼽히세요. 아마도 그 명태균 게이트 이후 12.3 내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탄핵,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특검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 당하고 뭐 정면으로 어떤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 그렇게 이제 발탁이 되고 하다 보니 네. 어떤 지역 내 기대감이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엊그제 이제 100일 기자회견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예. 진짜 대한민국 국민 주권 정부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서포트하고 또 제가 할 일 노력하면서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열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담아낼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네, 안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아니, 이게 후보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네. 노영민 전 실장 또 나오나요? 어떻게 좀 지역. 지금 지역에서 그렇게 예. 출마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 뭐 어떤 분들이든지 큰 예. 장이 펼쳐지면 또 예. 각자의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의의 경쟁들이 많이 펼쳐진다는 건 뭐 좋은 일이겠죠. 네. 그 김영환은 또 나올 흐름인가요? 아마 지금 이제 국정조사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그거 중인데요. 보면서 참 재앙이다, 네. 재앙. 충청북도의 재앙이다. 그런 생각을 네. 가졌는데. 네, 그분의 이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 답변 과정에서 이제 자세히 보여졌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어떤 그 형사적인 처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타격이 아닌 어떤 처벌 이런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또 나오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신용환 교수님에게도
기회가 되겠네요. 네, 더욱 분발하시고 지금 맡으신 3대 특검 관련한 민주당 기구에서 맹활약 보이시고 또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내놓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실체적 진실,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으로 또 위촉됐는데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가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인터뷰 나눠봤고요. 광고 좀 하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같은 장기보험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이 되겠습니다. 요즘 마이보험 땡땡, 마이땡땡 체크식의 유사 브랜드로 현혹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꼭 전화번호 1800-7917, 1800-7917 확인한 다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터 아주 특별한 시사평론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이제 사실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들었던 분이기도 하지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 계셨을 때 제가 이제 이분이 또 책을 또 관여를 해가지고 연설문집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제 주소를 부르려고 전화했다가 저한테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책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죠? 책 제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근데 그 책을 낸 시점이 정권 교체를 당한 이후였죠. 예. 윤석열이가 당선돼서 당선인 시점이었을 때 문재인 연설문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내가지고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있을 때인데 7시쯤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PD님이랑 저랑 관계가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관계긴 한데 그럼요. 매우 뜬금없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 정도였지 조금만 더 친했으면 아주 격분에다가 쌍욕을 했을지도 몰랐어요. 그 책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았지 결국. 안 받으셨고. 그래 받아 그걸. 그런 사연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우리 이석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됐네요 이제. 아니 충분히 자격이 있고요. 예.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정치적 경험이란 것이 여러분 뭐 상당히 저는 출중하고 사실 뭐 지금 정치평론가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경력과
또 실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저의 인생 역정을 좀 말씀드리면 좀 철새 외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새? 그렇습니다. 어디 갔다 잘 왔는데? 아시면서 저렇게 모르는 척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게 진행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시작을 심상정 의원실 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 정의당. 그렇죠. 오. 그렇지 않아도 이 방송에서 예. 심상정 의원이 막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당했어 내가. 고소당해 제가 여기 와도 되나 싶은 생각을 늘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기 전에 또 예. 의원님한테 또 양해도 구하고. 진짜? 그랬지. 괜히 또 그 오해되면 안 되니까 제가 또 방송인으로서 진짜. 하려는 아니 취지다. 심상정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야 뭐 끊어줘야 되나요? 나가세요. 아니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예, 또 예. 모셨던 분인데 아니, 제가 또 어떻게 그리고 그럽니까? 또 전화해서 고소 좀 풀라고. 제가 중간에서 거강꾼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 그러고 나서는 제가 또 경기도청 당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에서 메시지 라이터를 좀 했었습니다. 그 네. 말하자면 연설문을 작성하는. 뭐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오. 이제 여기도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어떤 김지호 비서관님 그렇지. 이 저를 이제 데려가셨던 그런 김지호 기억이 있습니다. 비서관님, 지금 대변인, 당 대변인과 그렇죠. 아주 막역한 관계시군요. 뭐 막역까지는 아닙니다. 막역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때 저를 잘 이제 이끌어 주셔서 제가 거기서 좋은 경험을 했고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연설문 관련한. 뭐 그런 거니까 그 책을 썼다가 제가 욕을 먹었겠죠? 아니 연설문은 좋았어. 뭐 책으로 내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근데 뭐 제가 뭐 연설문을 쓴 건 아닌데요. 어쨌든 네. 국정 홍보를 담당하는 쪽에서 그 조직의 그 짱이 누구였어요? 윤재관 비서관님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계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여기 와도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혁신당 그 윤재관 대변인하고 전 방송도 같이 했었어요. 예. 전에 스픽스에서. 괜찮은 분이. 괜찮은 분입니다. 훌륭한 예.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 이제 급기야 여기서부터 좀 이제 다큐가 됩니다. 허은하 의원실 예. 보좌관으로 갑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네. 제 이제 설명도 드릴 건데 네네. 제가 이제 김용민 PD님도 굉장히 네. 열을 내시는 네. PC주의나 어떤 페미니즘 문제. 그 관련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좀 셌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 이제 이준석 계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준석 얘기 나오면 여기서 또 악플 많이 받을 수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좀 했었고 네.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부실장으로 제가 동탄 진짜? 선거도 했었고. 나가야 되나요? 제가 손 들고 방송하는.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0년 철새 외길로 살아왔는데 네. 이제 저는 제 2대 예. 그 정영진 선생님에 이어서 네. 제2대 한남 충장이 되기 위해 오. 제가 아무도 그 직책을 사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투라면 네. 저도 얼마든지 받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뭐 정치 평론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좀 학고 유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석현 정치평론가는 제가 꽤 됐어요. 5년 넘었죠, 우리 관계가. 아니죠. 무슨 소리세요? 낙곰수 때. 낙곰수 때? 그때는 맞아. 그러니까. 저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그러니까 유학 중이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 버클리 UC 버클리 제가 정치학과인데. 맞아. 예. 그때 당시에 낙곰수가 이제 미주 투어를 할 때 네. 그때부터 저희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버클리 담당자가 접니다. 그래서 그때 김용민 PD님이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그리고 공지영 작가와 그렇지. 미국을 오셨었죠. 그래서 그때 다 제가 원수가 됐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친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원수가 됐다. 그래서 원수가 굉장히 됐어요. 씁쓸한 마음을 또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그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PC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점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어느 정치적 어떤 진영주의에 몰입되지 않고 원칙과 철학대로 살아왔고 그 저는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정치 진영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어디서나 같은 철학으로 이제 일했었는데 그 진영 안에서 다 딸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굉장히 PD님하고 제가 네. 공정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진영 안에서나 예. 또 바른 말을 하시고 제가 뭐 바른 말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PD님이 또 어디서든 이게 불같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예. 굉장히 훌륭하게 봅니다 저는. 자 민주당 진영도 있었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아니야. 조국혁신당 아니야. 문재인 정부가? 아니 그 윤재관 대변인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저기 분입니다. 개혁신당도 있었고
국민의힘만 아니면 됐지. 그쵸. 그런데 제가 또 이제 허은하 의원실 때 네. 소속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때가. 그때가 맞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의원실이니까 그때. 그쵸. 네, 의원을 이제 그만둬야 사실은 그쵸. 기억신당에 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탈당을 굉장히 강하게 종용했고요. 그때 네. 개혁신당으로의 이동을. 어쨌든 뭐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활동에서 제가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진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김용민이하고 많이 닮았으니까 좀 이런 이력을 두고는 좀 한번 좀 접으셔도 되겠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는 부분은 동의하시고 반대가 제가 또 된다. 여기 나와서 네. 굳이 나와서 이 보시는 분들하고 뭐 예. 싸우거나 예.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도 네. 뭐 누울 자리 보고 예. 오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은 이제 낙곰수 때 처음 알게 됐지만 진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된 얘기는 이선옥 작가님 통해서. 그쵸. 우리가 예. 저 경기도 수원에서 뵀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쵸. 5년 전인가?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게 된 인연이고 그동안 제가 너무 엇나갈 때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지도 편달을 해주신 편달까지는 아니고 잔소리를 많이 했죠. 이제 편달. 아닙니다. 그랬던 우리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 오늘 월요일 이 시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그 얘기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제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 이분이 이제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폭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방송부터 지뢰밭으로 좀 걸어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특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없지. 알 수 없어요. 그 각자의 주장만 있는 영지간 거고. 무슨 동영상 혹은 그쵸. 뭐 녹취가 없는 이상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뭐 여기서 제가 뭐 김보협 대변인을 뭐 네. 옹호하거나 뭐 그럴 생각 전혀 없고 네. 사실 뭐 이런 생각 의심은 듭니다. 뭐 김보협 대변인께서 이제 몇 달간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이제 증거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네. 좀 세게 나가자 이렇게 예. 판단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본 거 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수세적으로 할 필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뭐 거기 당 안에서의 조사에서 네. 하셨던 증언들도 이제 나오고 할 테니까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예. 저는 뭐 그런 좀 메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이번 고민은 좀 사건과 무관하게라도 무관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안희정 지사 사건이나 박원순 시장 사건 이런 사건들이 늘 나올 때마다 네. 진실은 어디 간지 알 수 없고 네. 늘 이제 멍석마리와 예. 이제 뭐 소위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10년간 특히 제가 이제 심상정 의원실 경력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가장 그런 거 풍파가 센 정의당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보면은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당내 해결, 뭐 공동체적 해결 이런 게 안 됩니다. 그 수사기관이 로 가야 아니라 됩니다. 수사기관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이제 원래 정의당 뭐 페미가 지배하는 정당에서는 공동체적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원래 주장하고. 진보 진영에 좀 그런 이제 기류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결국 수사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조사권하고 수사권이 없어요. 일단 뭐 CCTV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걸 가져온다든가 예. 뭐 결정적 물증을 확보한다든가 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거의 패가망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러 분들께서는 네. 이제 뭐 기회다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때다 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죽창을 이렇게 쫙 준비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조만간 이제 경찰 수사 결과나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이거 한 며칠 내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걸 보고 말씀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조금 빨리 좀 열이 붙은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민 PD님한테도 좀 보고 말씀하시자. 막 이런 식으로 또 잔소리를 또 했던 나는 기억이 이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조국 혁신당이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이걸 질질 끌다가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빚은 정치적인 미숙함 이런 것들이 문제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되면은 곧바로 나와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기관으로 빨리 보내서 그 결과를 받고 그에 따라 그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가 제시할 수 정적인, 있는 예, 그거죠. 제안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당 내에서 이제 공동체적 해법 이런 걸 하려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당의 그 이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 됐으니까 우선은 지금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양반, 그 양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논의의 장을 흐리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액션을 취했어야 했다.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오자마자 입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시점의 선택 역시 굉장히 좀 불순해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좀 신기했던 거는 이 관련 그 사실관계를 뭐 오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그냥 다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왜 전선을 여기에 그으셨을까? 그리고 좀 더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은 했지만 다른 말이었다든지 네. 뭐 이렇게 예. 하실 수 있었는데 아예 전면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실 공방이 아주 셀 것이고 혹은 진짜 증거 나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네. 그 페미니즘 진영과 그 반대 네. 진영이 늘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이제 그레이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레이 영역, 그러니까 회색 영역. 네. 그 영역에서 네. 이제 페미니즘 진영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보내라, 빵에 보내라, 뭐 이러고 그 반대쪽은 이제 근대적 형법 원칙에 따라서 증거주의로 가자. 저는 후자가 옳다고 봅니다. 네. 후자가 옳다고 봐요. 이 왜냐면은 이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뭐 유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또 김보엽 씨도 그렇게 얘기했더만요. 그렇게 아주 그냥 매도를 하고 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일단 아주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 가해자를 뭐 특정하는 것도 그 굉장히 주저했고 그동안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동안 참으셨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일단은 가해자가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아예 이름을 까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만은 일단 수사기관의 결론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와 관련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 맥락에서 조국혁신당은 이것 진짜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이런 미숙한 정당이 수권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이제 이선옥 작가님도 자주 하는 말씀인데 형벌의 어떤 비례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네. 강간을 한 것과 성희롱을 한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연관이 돼버리면 네. 무조건 지금 효수입니다. 단두대로 갑니다. 김영민 PD님도 사실 그 정도 아닌데 거의 효수를 지금 몇 번 당하셨죠? 목이 나는 글쎄 이게 난 몰라요. 내 목이 지금 달려있는지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힘드셨을 건데,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죠. 네. 콘돌리자 라이스가 나에 대해서 막 그렇죠. 삼면은 내가 그 관련해서는 뭐 하여튼 10년 전 얘기네요. 이게 지금 전혀 그럼요. 라이스조차도 문제 삼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매도를 당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네. 이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인데 네. 형벌에 우리가 비례성을 갖고 가지 않으면 적정한 형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아무도 인정 안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죽거든요. 인정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 실수를 해서 네. 우리가 사과를 하고 네. 우리가 그럼 사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적정한 우리의 사태 해결 방안이 우리 사회에 요즘 없습니다. 네. 그냥 걸리면 문제 제기하면 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번 건의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우리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짐작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짐작일 뿐이고 수사기관의 권위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 좀 돌 던지는 거는 자제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이고. 얘기하시는 그 유튜버는 김용민 PD밖에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너도 유튜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학고라서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니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미숙함은 뭐 이건 드러난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가해자의 문제, 피해자라고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된 분,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선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그런 아픔과 호소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주지만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가해 의심자에 대한 그런 돌 던지기는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이제 그때 이런 결과가 얘기를 나왔을 때 예. 그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네, 아마 주장들을 다 수일 꺼내야 내로 됩니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럴 수 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강미정 대변인을 제가 어제 접촉을 했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김보엽 씨의 그 이런 해명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려운 이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런 원칙을 잘 정해놔야지. 그럼요. 다음 경우, 예를 들면 다음 경우에 민주당 인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죠. 만약에 걸려들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편들어주고 왜 이번엔 편들어주지 않냐 이런 얘기에 봉착하게 되면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요.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네. 이게 진영 정파적 그 감정이 들어가면 네. 공격하고 싶죠. 죽창 꺼내고 싶죠. 네. 우리가 참 가장 민망했던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열을 막 슈친 거. 이건 정말 그 시절은 그냥 그레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색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때 한창 욕하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조금 뒤에 바로 또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민망하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당시에 윤석열을 그때도 욕하고 지금도 욕하고 앞으로도 욕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데 김용민밖에 없다. 아니야 난 그때 또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은 안 했어. 안 했어요? 이 주진우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살짝 쉴드를 쳤지.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은 거의 손꼽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변희재야. 요즘 변희재 대표님이랑은 어떻게 관계가 어떠신가요? 아니 뭐 지난번 한번 잠깐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원래 정치적 차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연대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윤석열 타도 운동 벌일 때도 어차피 윤석열이 타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각자 갈 길 갈 것이다. 그 얘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하는 PD님을 보면서 이러면 나도 여기 나올 수 있겠구나. 변희재 대표님하고도 연대를 하시는데. 아니 여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싫어서 안 나올 뿐이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막은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게 저는 말씀을. 김용민 PD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